여러분,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9은 미국, 아니면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그것도 아니면 정밀기계의 오랜 강자 독일이나 일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전 세계 45개국의 로봇팀들이 인천 송도에 다 모여서 실력을 겨룬 대회에서 이 쟁쟁한 나라들을 전부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건 뜻밖의 팀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산의 한 대학 연구실이었어요.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팀이 받아든 점수가 7,426.5점이었는데 2위와의 차이가 무려 1,900점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이 총출동한 무대에서 나머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승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스포츠로 치면 결승전에서 상대를 10골, 20골 차이로 이겨버린 셈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로봇 수천만 원짜리 완제품을 사다 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로봇 팔을 직접 갖고 부품을 납땜해가며 팔이 수십 번 부러져 나가는 걸 감수하면서 밑바닥부터 만든 자작 로봇이었어요. 그런 로봇이 거실에 들어가서 사람이 치워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바닥에 쓰레기를 알아서 주워 주방 휴지통에 정확히 버리고 나옵니다. 누가 하나하나 명령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요. 오랜 세월 로봇 강국으로 군림해온 독일과 일본, 그리고 국가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까지 네로라는 강호들이 전부 이 부산 로봇의 뒤로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대학팀 하나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으로 들리던 이 사건이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의 집 거실과 지갑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세계가 왜 이 작은 로봇 하나에 주목하는지,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먼저 이 로봇이 우승한 대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회 이름은 로보컵이에요. 축구의 월드컵처럼 전 세계 로봇 연구팀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봇 대회 중 하나입니다. 1996년에 처음 시작됐으니 벌써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로봇 기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지 같은 무대예요. 이 대회 안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부산대 팀이 나간 종목은 홈서비스 부문이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집안일을 하는 로봇의 실력을 겨루는 종목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을 그대로 흉내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로봇이 물건을 알아보는지, 혼자 길을 찾아다니는지, 양팔로 물건을 제대로 다루는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은 매번 다르거든요. 소파가 어디 있을지,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을지,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부탁을 할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로봇 입장에서는 처음 가보는 낯선 집에서 처음 듣는 명령을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지옥이 됐습니다. 규칙이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 홈서비스 부문은 3개의 리그로 나뉘어 있었어요. 로봇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리그를 나눠서 비슷한 조건끼리 겨루게 해줬던 겁니다. 권투로 치면 체급별로 경기를 나눠주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인천 대회부터 이 세 리그를 하나로 완전히 합쳐버렸습니다. 체급 구분을 없애고 전부 한 링 위에 올려서 딱 하나의 챔피언만 뽑기로 한 거죠. 경쟁 범위는 확 넓어지고 심사 난이도는 훨씬 높아졌어요. 게다가 규칙이 바뀐 첫 해에는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다들 처음 겪는 조건이니까요. 바로 이 첫 통합 리그에서 부산대 타이디보이 팀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규칙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워진 그 순간에 흔들리기는커녕 역대 최고 점수를 갈아치우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판이 새로 짜였을 때 가장 강한 팀이 누구인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팀을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시죠?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이승준 교수와 그 제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는 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잠깐 과거로 돌려볼게요. 이 팀이 국제무대에 처음 얼굴을 내민 건 2019년이었습니다. 첫 출전에 세계 2위를 했고 2021년에는 마침내 이 부문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순조롭게 정상을 밟은 것 같지만 사실 이때 이 팀에는 아주 중요한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로봇의 몸통,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회에 나갔을까요? 완제품 로봇을 빌리거나 사서 그 위에 자기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나갔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일본 도요타가 만든 로봇을 빌려서 팀을 꾸렸어요. 남이 만든 몸에 내 머리만 얹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로봇을 사람 몸에 빗대서 설명해 볼게요. 남이 만든 완제품 로봇을 쓴다는 건 마치 남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몸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팔 안쪽의 힘줄이 얼마나 세게 당겨지는지, 근육 하나하나에 힘을 얼마나 섬세하게 나눠줄지, 그 깊숙한 곳은 만든 회사만 알고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집안일이라는 게 바로 그 섬세한 힘 조절의 싸움이거든요. 날달걀을 집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세게 쥐면 깨지고 너무 약하게 쥐면 떨어뜨립니다. 그 미묘한 힘의 경계를 로봇이 실시간으로 조절하려면 팔 가장 깊은 곳의 힘 제어까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남의 몸을 빌렸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세계 1위를 하고도 이 팀은 이 근본적인 한계 앞에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들은 절대 가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2024년 무렵 로봇의 몸을 통째로 직접 만들기로 선언한 거예요. 완제품을 사서 편하게 나가는 길을 버리고 팔의 힘줄부터 뼈대까지 밑바닥부터 손수 깎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체 개발 로봇의 이름이 바로 아누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결정은 곧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힘든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로봇 팔을 직접 만든다는 건 그 팔을 움직이는 심장 같은 부품까지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팔에 얼마만큼의 힘을 언제 줄지를 결정하는 장치인데요. 이걸 처음부터 만들려다 보니 미세한 제어 오류가 계속 터졌습니다. 힘 조절이 아주 살짝만 어긋나도 팔이 통제를 잃고 폭주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로봇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요. 아누비스의 팔은 탄소 섬유라는 아주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단단한 팔이 제어 오류 때문에 폭주하다가 산산조각이 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만들고 부러지고 고치고 또 부러지고 밤을 새워 겨우 맞춰놓으면 다음날 또 부러지는 그런 처절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학생들 입장이 되어 상상해보세요. 몇 날 며칠을 매달려 겨우 완성했는데 눈앞에서 팔이 또 뚝 부러져 나가는 거 지켜본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부품을 깎고 조립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완제품 사서 나가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부러진 팔을 붙들고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의 과정이야말로 팔의 힘을 완벽하게 길들이는 유일한 배움의 길이었거든요. 팔이 수십 번 부러지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끝에 마침내 이들은 자기 손으로 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로봇 팔을 완성해냅니다. 남의 몸을 빌리던 팀이 드디어 자기 몸을 가진 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팔을 직접 만든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냥 좋은 부품 사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아누비스가 다른 로봇들을 1900점 차이로 따돌린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누비스에는 다른 로봇들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설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양팔을 몸 안쪽으로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좁습니다. 거실을 지나 문틈을 통과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면 소파며 식탁이며 온갖 장애물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해요. 그런데 팔을 옆으로 쫙 벌린 채 돌아다니는 로봇은 이 좁은 공간에서 굼뜰 수밖에 없습니다. 몸집이 크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크게 돌아야 하고 그만큼 느려지죠. 아누비스는 이걸 정반대로 풀었어요. 이동할 때는 양팔을 몸 안으로 쏙 접어서 몸집을 최대한 줄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 팔을 몸에 딱 붙이면 훨씬 빠르게 도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팔을 벌리면 느리게 돌고 오므리면 빠르게 도는 그 원리를 로봇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덕분에 아누비스는 좁은 집안에서 장애물을 피하는 속도가 다른 팀 로봇보다 2배에서 3배나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는 로봇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곧바로 점수로 연결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임무를 해내야 하니까요. 남들이 장애물 하나 피하느라 끙끙댈 때 아누비스는 그 사이를 쌩 하고 빠져나가 다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도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점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부품을 사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몸을 직접 설계한 팀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몸 이야기였다면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아누비스의 진짜 강력함은 몸이 아니라 머리에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로봇들은 복잡한 생각을 할 때 외부의 거대한 컴퓨터 서버에 연결해서 계산을 맡깁니다. 로봇 자체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인터넷 너머 어딘가에 강력한 서버가 대신 머리를 굴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지연이에요. 로봇이 뭔가를 보고 그 정보를 멀리 있는 서버에 보내고 서버가 답을 계산해서 다시 로봇에게 돌려주고, 이 왕복 과정에서 아주 짧지만 분명한 지연이 생깁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으로 본 걸 몸이 반응하기까지 자꾸 한 박자씩 늦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 한 박자의 지연이 오작동으로 이어집니다. 통신이 불안정하면 로봇이 아예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아누비스는 이 문제를 아예 근본부터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로봇의 머릿속에 인공지능 두뇌를 직접 심어버린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척척 대답하는 그 언어 인공지능을 외부 서버에 두지 않고 로봇 몸 안에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로봇 혼자서 그 자리에서 사람 말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제 이 로봇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두뇌를 가진 겁니다. 통신이 끊기든 말든 서버가 느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로봇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치워달라고 애매하게 말해도 로봇이 알아서 그 말을 잘게 쪼갭니다. 첫째로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눈으로 찾고, 둘째로 그걸 어떻게 집을지 계획하고, 셋째로 어디에 버릴지 정해서 실행하고, 이 모든 걸 그 자리에서 혼자 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아누비스는 아주 인간적인 감각도 배웠습니다. 쓰레기통은 보통 책상 밑에 있다. 같은 상식이요. 사람은 처음 가본 집에서도 쓰레기통을 찾으라고 하면 부엌 구석이나 책상 아래를 먼저 보잖아요. 아누비스도 이런 공간 상식을 학습해서 처음 보는 집에서도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물건을 찾아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집을 날렵하게 누비는 몸, 그리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생각하는 머리, 이 둘이 완벽하게 만난 결과가 바로 그 압도적인 우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우승 뒤에도 사실은 피가 튀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을 2025년 브라질 대회로 잠깐 돌려볼게요. 자전거봇 아누비스로 나선 큰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작동이 터졌어요. 로봇이 정밀한 동작을 위해 팔에 힘을 확 주는 순간마다 로봇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가 제멋대로 꺼졌다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그때까지 파악해둔 집안 지도가 싹 날아가 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이었죠. 경기 중에 로봇이 자꾸 먹통이 되니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학생들은 대회장 바닥에 주저앉아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6시간을 꼬박 세워가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냅니다. 팔의 모터가 강한 힘을 낼 때 순간적으로 전기를 왕창 끌어다 쓰는데 그 여파로 컴퓨터에 가야 할 전기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컴퓨터가 꺼졌던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길을 팔과 컴퓨터가 함께 쓰다 보니 팔이 힘을 쓸 때마다 컴퓨터가 배고파졌던 셈입니다. 원인을 찾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전기 회로를 뜯어 고쳐 팔이 아무리 힘을 써도 컴퓨터로 가는 전기는 끊기지 않도록 길을 분리했습니다. 이 응급수술 끝에 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았고 결국 그 대회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어요. 화려한 우승 트로피 뒤에는 이렇게 대회장 바닥에서 36시간을 뜬 눈으로 세운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이 만든 완제품을 썼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를 스스로 뜯어 고칠 능력도 영영 갖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기에 자기 손으로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집요함이야말로 우승의 진짜 미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잠깐 큰 그림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연구팀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도 놀랍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뛰어든
어마어마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챗 GPT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말을 잘해도 몸이 없다는 거예요. 화면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 컵 하나를 옮기지 못합니다. 방구석에 앉아 세상 모든 걸 아는 척하는 똑똑한 이야기꾼이지만 손발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 이 똑똑한 두뇌에 진짜 몸을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던 인공지능이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화면 밖으로 걸어나와 실제 몸을 갖고 일하기 시작한 것. 이걸 물리적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지금 전 세계가 미쳐 있는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왜 다들 여기에 목을 맬까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이 2025년에 15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5년에는 38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전망돼요. 10년 만에 무려 25배가 뛰는 겁니다. 이 38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3조 원 규모인데요. 웬만한 대기업 여러 개의 1년 매출을 다 합쳐도 모자랄 어마어마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니 세계 강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지금 이 전쟁터는 크게 두 거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이에요. 워낙 돈이 많으니 엄청난 자본을 앞세워 로봇의 두뇌가 돼 핵심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전략을 씁니다. 다른 한쪽은 중국이에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답게 정부가 밀어주면서 값싼 로봇을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 모양 로봇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물량 공세가 무섭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미국,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이 두 거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도 물량으로도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두 나라도 쉽게 흉내 못 내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현장이에요.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같은 진짜 배기 산업 현장을 이렇게 촘촘하게 갖춘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이게 왜 로봇 전쟁에서 무기가 될까요? 로봇을 진짜 일 잘하는 일꾼으로 키우려면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리를 예로 들면 요리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 실제 주방에서 재료를 만져보고 불 앞에서 데워보는 게 훨씬 빨리 느는 것과 같아요. 손끝의 감각은 글로 배울 수가 없거든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진짜 공장, 진짜 물류 창고에서 실제로 일하며 쌓은 경험 데이터가 로봇을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짜 현장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돈과 중국의 물량 사이를 뚫을 수 있는 한국만의 가장 현실적인 무기인 거죠. 바로 이 무기를 제대로 갈기 위해 나라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정부 주도로 K-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게 출범했어요.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부터 로봇 부품을 만드는 회사, 대학 연구팀까지 로봇과 관련된 40여 개의 힘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2030년까지 여기에 민간과 함께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절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연합의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산대 이승준 교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팔이 수십 번 부러지는 걸 견디며 쌓은 그 기술이 이제 나라 전체의 로봇 전략과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작은 연구실의 집령이 국가대표팀의 핵심 전력이 된 셈입니다. 이 연구실 기술은 대회 우승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승준 교수는 투모로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핵심 과학자를 맡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로봇 두뇌가 벌써 진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물류 현장을 가정한 작업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시간당 572회나 해내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사람처럼 지치지도 쉬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 흐름을 영리한 투자자들이 놓칠 리 없죠. 2025년 12월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이 이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의 기술이
국가 전략과 만나고 그게 다시 기업의 현장 기술로 이어지고 거기에 시장의 돈까지 몰려드는 이 모든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보캅 우승은 이 거대한 흐름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좋다. 로봇이 대회에서 이겼고 나라가 돈을 쏟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이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모든 기술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집 거실입니다. 지금은 로봇이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무르익으면 결국 우리 각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이디보이가 대회에서 완벽하게 보여준 그 능력들.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정확히 넣는 그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집에서 실제로 벌어질 미래라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맞벌이로 온종일 지쳐 집에 들어왔는데 로봇이 이미 청소와 설거지, 빨래 정리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사람이 매주 집안일에 쏟아붓던 그 긴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로봇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아마 사는 방식도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수기를 매달 돈 내고 빌려 쓰거나 자동차를 할부로 사듯이 앞으로는 집안일 하는 로봇을 매달 구독료 내고 쓰는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봇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하나의 가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아까 부산대 팀이 왜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로봇을 직접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팔이 수십 번 부러지는 걸 감수하면서 몸을 직접 만든 그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이 사실은 먼 훗날 우리 지갑을 지키는 방패였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로봇의 두뇌와 몸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전부 외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 집에 로봇을 들일 때 그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설거지를 한 번 할 때마다 외국 기술 회사의 사용료를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핵심 기술을 진 쪽이 값을 마음대로 부를 테니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값에 쓸 수 있었을 로봇을 훨씬 비싼 값에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산대 팀이 남의 몸을 빌리지 않고 밑바닥부터 직접 만든 그 고집이 빛을 발합니다. 두뇌부터 몸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건 나중에 이 로봇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외국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값에 쓸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놨다는 뜻이거든요. 인천에서 들어올린 그 우승 트로피는 사실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에 우리가 외국의 지갑을 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었던 거예요. 과거 우리가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외국에 바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분야의 강국으로 서 있는 것처럼 이 로봇 기술도 지금 우리 손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수십 년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 갈림길의 첫 단추가 바로 이 부산 로봇의 우승이었던 겁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짚을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들은 한국의 1조 원 투자가 미국이나 중국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회 우승은 분명 짜릿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거든요. 게다가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반가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 노동을 하던 분들의 일자리 문제 같은 묵직한 숙제도 우리 앞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기술이 앞서가는 만큼 사람을 위한 고민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부산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를 따라왔습니다. 남의 몸을 빌려 쓰던 팀이 팔이 수십 번 부러지는 고통을 견디며 자기 몸을 만들어냈고 그 몸에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를 심어 마침내 전 세계 강호들을 1900점 차이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승은 대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집 거실과 지갑, 나아가 나라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다음에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집안일을 대신해줄 로봇이
부산의 그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술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흔히 외계인 기술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성과들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 한 명의 작품이 아닙니다. 대회장 바닥에서 36시간을 세우고 부러진 팔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 수많은 선택들이 몇 년간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 지독한 축적의 시간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지름길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한 길을 버리고 부러지고 깨지는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마지막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됩니다. 다만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세계 1위라는 자리는 자랑인 동시에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돈과 물량을 앞세운 거인들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앞지를 수 있거든요. 자부심은 당당하게 갖되 머릿속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이 짜릿한 웃음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이 집안일을 다 해주는 세상.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